서정화는 새벽 4시에 눈을 뜬다. 알람 없이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욕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꺼낸다. 남색 유니폼, 병원 로고가 박힌 조끼, 고무장갑. 65의 몸은 아직 단단하다. 매일 걷고 쪼그리고 일어서는 노동이 근육을 만들었다. 집을 나서며 현관 신발장 위 액자를 본다. 아들 민호의 대학 졸업 사진이다. 웃고 있는 얼굴. 그때는 아직 지수를 만나기 전이었다. 병원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간다. 동료, 청소부들이 인사를 건넨다. 정화는 고개만 끄덕인다. 말수가 적기로 유명하다. 다들 그녀를 조용한 할머니 정도로만 안다. 가족이 있는지, 어디 사는지, 무슨 사연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정화도 말하지 않는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소독약 냄새가 옷에 배인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혼자 창밖을 본다. 저 멀리 고층 빌딩이 보인다. 그중 하나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법인이 있다. 물류회사 3곳, 임대창고 단지 2군데. 장부상 대표는 따로 있지만 실질적 오너는 서정화다. 아무도 모른다. 아들조차. 정화는 일부러 숨겼다. 민호가 자라면서 재벌 2세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길 원치 않았다.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다. 그래서 평범한 집, 평범한 학교, 평범한 삶을 준비했다. 자신은 뒤에서 지켜만 봤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 지수는 시어머니를 병원 청소부로만 안다. 그게 편했다. 정화는 거리를 유지했다. 아들, 부부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지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화가 집에 갈 때마다 창문을 열고 방향제를 뿌렸다. 소독약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시선은 차갑다. 정화는 알아챘다. 지수가 자신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후 3시. 작업이 끝났다. 정화는 작업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병원 옆 카페로 간다. 노트북을 꺼낸다. 이메일함에는 물류회사 실무이사의 보고서가 와 있다. 3분기 매출, 신규 계약건, 인력 충원 계획. 정화는 꼼꼼히 읽고 답장을 보낸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은 고무장갑을 낀 손과 같지만 쓰는 언어는 다르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 아들 부부는 아직 퇴근 전이다. 정화는 냉장고 반찬을 꺼내 저녁을 차린다. 식탁 위에 메모를 남긴다. 반찬 있어. 데워 먹어.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창밖을 본다. 도시의 불빛이 켜진다. 정화는 생각한다. 언젠가 이 침묵을 깨야 할 날이 올까? 아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이 곧 온다는 걸. 정화는 아직 모른다. 박지수는 39이다. 온라인 쇼핑몰 MD로 일하며 그랜드 상품을 기획한다. 직장에서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숫자에 밝고 트렌드를 읽는 눈이 있다. 그녀의 강점은 계산이다. 모든 것을 손익으로 환산하는 습관. 민호와 결혼한 건 4년 전이다. 당시 민호는 IT 기업 대리였다. 연봉은 평범했지만 성실했다. 지수는 그 성실함을 믿었다. 시어머니가 병원 청소부라는 사실은 결혼 직전에 알았다.
민호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엄마가 혼자 나를 키웠어. 힘들게 살았지. 지수는 괜찮다고 답했다. 진심이었다. 그땐 변화는 결혼 1년 후부터 시작됐다. 지수의 회사 동료들이 시댁 이야기를 할 때였다. 누구는 시어머니가 대학 교수, 누구는 사업가, 누구는 전문직.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병원 청소부예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점점 시선이 달라졌다. 정화가 집에 올 때마다 작업복에 밴 소독약 냄새가 신경 쓰였다. 현관에서부터 창문을 열고 방향제를 뿌렸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그 침묵이 불편했다. 항의라도 하면 싸울 수 있을 텐데. 정화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지수는 민호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모시고 따로 사는 건 어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혼자 사시게 할 순 없어. 나이도 있으시고. 지수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정화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식사 시간을 어긋나게 하고 주말엔 일정을 만들어 집을 비웠다. 정화는 알아챘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한다는 걸. 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자신은 그저 존재만 하면 됐다. 그런데 지수의 계산은 더 깊어졌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팀장 자리, 조건은 하나, 지방 발령이었다. 부산 지사 신설 프로젝트. 지수는 고민했다. 커리어에는 기회지만 민호는 서울을 떠날 수 없었다. 회사가 여기 있고 어머니도 있었다. 지수는 민호와 이야기했다. 나 혼자 부산 가서 1년만 있다 올게. 승진하면 연봉도 오르고. 민호는 난색을 보였다. 1년이나 떨어져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수는 설득했다. 요즘 주말 부부 많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사실 지수에겐 다른 계산이 있었다. 물리적 거리를 두면 정화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었다. 1년 후엔 서울로 복귀하되 따로 집을 얻을 수도 있었다. 시어머니 없는 삶. 그게 지수가 그린 그림이었다. 민호는 결국 동의했다. 아내의 커리어를 막고 싶지 않았다. 정화에게도 알렸다. 지수가 부산으로 발령받았어요. 1년 정도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정화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일 열심히 하라고 해. 지수가 짐을 싸던 날, 정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등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민호 잘 부탁드려요. 정화는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걱정 마. 내 아들이야. 그 말투에 지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온화하지만 단단한 무언가. 하지만 곧 잊었다. 부산행 KTX에 몸을 실으며 지수는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날 이후 민호는 혼자가 됐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정화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다. 아들은 몰랐다. 어머니가 낮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민호가 쓰러진 건 화요일 오후 3시였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꼬였다. 왼쪽 팔에 힘이 빠졌다. 동료가 부축했지만 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급차가 왔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CT 촬영 후 진단을 내렸다. 뇌졸중.
뇌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태. 골든타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는다. 즉시 입원과 시술이 필요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민호의 지갑에서 명함을 찾았다. 회사 동료가 두 번호를 불렀다. 첫 번째는 아내 박지수, 두 번째는 어머니 서정화. 지수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회사 워크숍 중이라는 자동응답만 흘러나왔다. 정화의 전화는 연결됐다. 민호 씨 어머니시죠? 아들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정화는 그 순간 병원 지하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고무장갑을 벗고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응급실로 올라갔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응급실 커튼 뒤에 민호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눈은 떠 있지만 초점이 흐렸다.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민호야, 엄마 왔어. 담당 의사가 설명했다. 좌측 중대 뇌동맥 폐색입니다. 지금 혈전용해제를 투여했고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입니다. 의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입원 동의서, 수술 동의서, 보험 확인서. 정화는 하나씩 서명했다. 배우자분은요? 의사가 물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정화가 답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다. 민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정화는 밖에서 기다렸다. 작업복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 청소부가 정화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언니, 여기 왜 와 있어?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6시 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됐다.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는 밝았다. 배경으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쓰러졌어. 지금 중환자실이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뇌졸중이래. 빨리 와야 해. 정화가 말했다.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 워크숍 중이에요. 회사 임원들도 다 와 있고 내일 아침 첫 차로 갈게요. 정화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지수는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 밤 10시 사회복지사가 왔다. 50대 초반의 여자였다. 보호자이시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화는 상담실로 따라갔다. 복지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다. 배우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부산에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내일 온답니다.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환자분 상태가 중하니 보호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어머님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텐데. 정화는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복지사는 정화의 작업복을 봤다. 혹시 병원 직원이세요? 청소부입니다. 정화가 답했다. 복지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동정과 걱정이 섞인 얼굴. 힘드시겠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다.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댔다. 새벽 2시 눈을 떴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깜박였다. 정화는 생각했다. 이제 침묵을 깰 시간이 왔다고. 지수는 다음날 오후에 도착했다. KTX 첫 차가 아니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병원에 나타났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워크숍 기념품이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정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다. 지수는 인사도 없이 물었다. 상태 어때요? 안정됐어. 의식은 돌아왔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정화가 답했다. 다행이네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로 들어갔다. 10분 후 나왔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회복 잘 될 것 같아요. 정화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보험 처리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민호 통장이랑 카드 어디 있어요? 왜? 병원비 내야죠. 보험금 청구도 해야 하고. 정화는 지수를 똑바로 봤다. 급한 건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지수는 단호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배우자니까 제가 할게요. 지수가 말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청소부 주제에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그날 밤 정화는 병원을 나왔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32층 펜트하우스가 정화의 실제 거주지였다. 아무도 모르는 공간.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물류회사 실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줘. 할 일이 있어. 다음날 오전. 정화는 정장을 입었다. 회색 재킷에 구두.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다. 거울 속 모습은 병원 청소부가 아니었다. 강남역 인근 빌딩 12층에 있는 법인 사무실로 갔다. 실무이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남자. 정화와 15년을 함께 일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호 명의 계좌 있지. 보호조치 걸어. 알겠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가족 간 분쟁 가능성. 배우자 접근 차단.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처리했다. 법인 고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 민호 명의 계좌는 2시간 만에 동결됐다. 지수가 사용하던 가족카드도 정지됐다. 오후 지수는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계좌가 보호조치 상태입니다. 거래가 제한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배우자인데요. 법적 보호자 요청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건 은행 법무팀에 문의하세요. 지수는 카드사에도 전화했다. 같은 답변이었다. 손이 떨렸다. 민호 카드로 병원비를 내려 했는데 막혔다. 지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정화를 발견했다. 이번엔 작업복이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지수는 다가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화는 침착하게 답했다. 무슨 말이야? 민호 계좌 막은 거 어머니죠? 맞아. 무슨 권리로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을 지킬 권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배우자예요.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라고요. 지수가 소리쳤다. 정화는 한 발 다가갔다. 법적 보호자? 어제 내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 워크숍이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아들이 쓰러졌는데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너는 선택했어. 회사와 남편 중에 회사를 택했지. 지수는 말문이 막혔다. 정화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민호를 버릴 준비하고 있었잖아. 무슨 헛소리예요. 저 남편 사랑해요. 사랑? 정화는 비웃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지수를 봤다. 사랑하는 사람은 응급실 전화 받고 워크숍에 남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은 병원비부터 계산하지 않아. 지수는 뒤로 물러섰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날 지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민호는 한 달 만에 중환자실을 나왔다. 일반 병실로 옮겼다. 말은 여전히 느렸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다. 정화는 매일 병원에 왔다. 새벽 청소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9시에 민호 병실에 도착했다.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재활치료에 동행했다. 지수는 일주일에 한 번 부산에서 올라왔다.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내려갔다. 병실에서 민호와 마주 앉아 있지만 대화는 적었다. 민호가 물었다. 회사는 괜찮아? 응, 바빠. 지수가 답했다. 어느 토요일. 민호는 정화에게 물었다. 엄마, 지수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정화는 과일을 깎으며 답했다. 사람은 위기 때 본 모습이 나와. 내가 판단해. 엄마는 지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민호가 말했다. 정화는 칼을 멈췄다.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는 거야. 무슨 뜻이야?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가 정화를 복도로 불렀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둘은 병원 옥상 벤치에 앉았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지수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래? 물류회사 3곳, 임대창고 단지, 자산 규모만 수백억이더라고요. 왜 숨기셨어요? 정화는 난간을 바라봤다. 민호가 자기 힘으로 살길 바랐어. 그럼 저한테도 숨길 필요 있었나요? 지수가 물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다. 너한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지수는 침묵했다. 정화가 이어갔다. 처음부터 계산했겠지. 재산, 분할, 상속. 그런 거.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 민호 쓰러졌을 때 얘가 제일 먼저 한 게 통장 찾는 거였어.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수는 변명하지 않았다. 이혼하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다. 정화는 놀라지 않았다. 이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남편을 평생 간호할 자신도 없어요. 지수는 솔직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가. 민호 명의 재산도 손대지 마. 깨끗하게 정리해. 지수는 웃었다. 그게 말이 돼요? 저도 4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예요. 법적으로 청구할 순 있지. 하지만 내가 변호사 선임하면 끝까지 싸울 거야. 너 이기지 못해. 협박이세요? 현실이야. 정화가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인맥도, 의지도. 끝까지 갈 각오 돼 있어? 지수는 정화의 눈을 봤다. 흔들림이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지수가 말하고 일어났다. 정화는 덧붙였다. 민호한테는 내가 직접 말해.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 한 달 후. 지수는 병실에서 민호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인생 살아. 눈물은 없었다. 민호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정화는 자리에 없었다. 민호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휠체어를 타고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민호를 정화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민호가 불렀다. 힘들었지. 정화가 말했다. 괜찮아. 이제 홀가분해. 민호는 웃었다. 정화는 휠체어를 밀며 걸었다. 엄마, 사실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엄마 진짜 청소부 맞아? 정화는 멈춰 섰다. 민호를 내려다봤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무슨 뜻이야? 엄마는 청소부도 맞고 다른 일도 해. 언젠가 다 말해줄게. 지금 말해줘도 돼. 민호가 말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설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 내 앞이 아니라 옆에 서고 싶어.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는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내 앞을 대신 살아주진 않겠지만. 그날 저녁, 정화는 다시 작업복을 꺼냈다. 내일 새벽 4시에 출근해야 했다. 병원 지하 화장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숨기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선택한 일상이었다. 거울을 봤다. 65의 얼굴. 주름이 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정화는 생각했다.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다고. 2년이 흘렀다. 민호는 걷고 있었다. 지팡이 없이. 왼쪽 다리가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엔 문제없었다. 작은 IT 스타트업을 차렸다. 직원 3명. 사무실은 좁았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는 어머니를 사무실로 불렀다. 정화가 도착했을 때는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 앉아. 민호가 의자를 권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정화가 물었다. 투자 제안서. 우리 회사 시드 투자 받을 곳 찾고 있거든. 민호가 말했다. 정화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업 계획, 재무 전망, 투자 조건. 그런데 엄마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투자자 중 한 명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서 민호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다. 투자자 명단. 맨 위에 서정화라는 이름이 있었다. 정화는 놀라지 않았다. 누가 말했어? 물류회사 실무이사님. 우연히 만났어. 그분이 내 투자 제안서 보더니 사모님께 전하겠다고 하더라. 그때 알았지. 사모님이 누군지. 민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엄마, 왜 숨겼어? 이렇게 오래? 정화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서정화의 아들로 살지 않길 바랐어. 김민호로 살길 바랐어. 그래서 청소부 일을 한 거야? 맞아. 내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길 원했어. 그래야 내가 스스로 강해지니까. 정화가 말했다. 나는 내 뒤에 숨어 있는 힘이 되고 싶었어. 내 앞에서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없었으면 난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지수랑 헤어질 때도, 회사 시작할 때도 너 혼자 한 거야. 정화가 말했다.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이제 알려줘. 엄마가 뭘 하는 사람인지. 민호가 말했다. 정화는 미소 지었다. 물류회사 3곳, 임대창고 5곳, 직원 200명쯤 돼. 매출은 작년 기준 1,000억 조금 넘어.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왜 아직도 청소 일을 해? 습관이야. 그리고 좋아해. 새벽의 고요함, 깨끗해지는 복도. 그 시간만큼은 서정화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거든.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아니, 계속할 거야. 정화가 말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알잖아. 그거면 충분해. 민호는 투자 제안서를 밀었다. 그럼 투자 안 받을게. 엄마, 돈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정화는 서류를 다시 밀어냈다. 바보야. 이건 투자야. 엄마가 사업가로 판단한 거야.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정말 조건도 다른 투자자보다 까다로울 거야. 각오해. 정화가 웃었다. 민호도 웃었다. 알겠어. 사모님. 그날 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민호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 이혼 후 민호가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다. 정화는 받아들였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물류회사 실무이사였다. 사모님, 신규 계약건 확정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정화가 답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다. 밤 11시. 5시간 후면 다시 새벽이다. 작업복을 입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 정화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민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 아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정화는 노크했다. 민호야, 자야지. 응. 엄마, 조금만 더. 민호가 답했다. 정화는 웃었다. 여전히 아들이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정화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법인 이사회에 참석할 것이다. 2개의 삶.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삶. 정화는 생각했다. 침묵은 끝났지만 선택은 계속된다고. 어머니로 사는 것과 사업가로 사는 것. 둘 다 자신이고 둘 다 진짜였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정화는 잠들었다. 편안한 얼굴로